우리 냉철님은 네. 시드머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는 뭐 열정페이도 있고 막 그럴 때 했잖아요. 근데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뭐라고요?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CD 같은 걸 팔았는데 CD. 저기 룸사롱에서 주차하는 거. 다시 테크노마트 들어가서 네. 컴퓨터 배달을 했는데 그 아까 그런 일 막 하는 거 갖다가 이제 모아온 돈 갖다가 계속 이제 투하를 한 거죠. 주식계좌에다가. 정확하게 2008년도에 1억 8천까지 모였다. 1억 8천. 분명히 이거는 돈 버는 길은 있다. 4억에서 8억 되는 데는 또 한 뭐 1년 1년. 그렇게 네. 그렇게 계속 불어나갔어. 가그 흑수 시절에 네.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가족 간의 갈등. 돈이 없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요. 이게 그냥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절벽으로 막 뛰어서 거기가 참 비유가 너무 완벽하다. 가족은 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다 버렸어요. 버는 인컴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현금이나 이런 걸로 쌓아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 구조화를 시켜라. 자산 구조화를.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드머니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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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시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슈퍼게임 뭐라고요? 좀 전에 뭐라고요? 슈퍼게임이 뭐라고요? 오늘 주제 슈퍼개미의 시드머니편. 슈퍼게임의 시드면인데 저를 왜 부른 거예요? 냉철님 채널명이 흑수저에서 슈퍼개미. 슈퍼게임이 저희가 슈퍼게임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네네. 나중에 이제 슈퍼게임이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때서 슈퍼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할까봐. 나 고정같이 제가 되게 자주 오게 되는데 미안해서. 아 맞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되네요. 네. 지금 이제 김작가TV가 만들어진 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처음으로 네. 고정 패널 1호. 제가 그래도 돼요? 네네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렇게 지금 이 네. 스태프들하고 여기 PD님, 작가님, 사람들 우르르 모아놓고 나 이렇게 와서 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니, 내가 패 끼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알고 뭔가 전문가고 뭐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 괜찮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내린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 상식적인 판단의 선은 사실 시청자가 가져가야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슈퍼게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신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냉철 형님한테 제가 그 김작가TV 고정 패널 제안을 했잖아요. 네. 왜 승낙하셨어요? 아니 별 할 일도 없고 그냥 나와서 방송 재밌으니까 말을 은근히 잘. 그러니까 어디 출연하셨죠? 출연한 데가 심사임당님, 심사입니다. 김 작가님. 김 작가. 그런 거 없죠. 그냥 증권방송? 조투부. 조투부 왜 빼요? 조투부. 그것도 방송인가?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출연으로 쳐주나요? 그런 건 이제 유튜브계에서 또 완전 마이너잖아요. 뭐 그런 좀 다 그냥 지인들, 그냥 친한 그렇죠. 사람들. 자 이제 어쨌든 형님의 전문 분야는 이제 투자잖아요. 뭐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자, 주식 투자 좀 얘기를 하자면 네. 3월 한 19일이었죠? 네. 코스피에 1400 중반에 이제 종가가 그랬었고 네. 1400도 무너져 1300 후반까지 갔었잖아요. 현재 오늘이 5월 25일입니다. 봅시다. 코스피가 1989예요. 너무 많이 급등했어요. 엄청 급등했죠. 지금 거의 2달 만에 2,000을 거의 다 회복했다. 코스피는 얼마 안 오른 거고요. 네.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죠.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나요?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죠. 훨씬 더 확 빠졌다가 오를 때는 지금 뭐 바닥에서 200% 종목, 150% 난 종목, 뭐 인생 역전 종목 막 나왔어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랐잖아요. 네, 엄청 미국도 올랐죠? 미국도 올랐죠.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코스피 처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랬죠. 네.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 그랬죠. 팬데믹. 패닉이었죠. 저는 패닉 아니었고 침착하게 우리 뭐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네. 김 작가님 우리 뭐 단톡방에도 그렇고 그렇죠. 19일 날 승부를 봐야 된다 여기서 남은 모든 거를 쏟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 남아 있어요. 맞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는 좀 무섭다고 했죠. 저는 1400 깨지면 좀 들어가 보려고요. 그렇게. 그렇죠. 저는 이제 1500까지 샀었고. 남아 있어요. 나 남아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당연한 거야. 다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는데 급격하게 오른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건 제 주관이에요. 네. 이제 가장 사람들이 겁나고 주식을 집어던졌던 이유는 회사가 망할까봐. 그게 이유예요. 네네. 사람들이 망할까봐 주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니까. 근본적인 거는 망하는 거죠. 망하면 휴지가 되니까. 상장 폐지. 그렇죠. 망하면 이제 돈이 날아가는데 공포심이고, 공포심에 이제 주식을 이제 내다 던지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매출을 못 일으키고 근데 네. 고정비는 이제 그대로 돈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적자 찍히다 보면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못 갚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위아더 월드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CP 회사채 그냥 우리가 사주겠다. 네. 정부에서 사주겠다. 네.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망할 일이 없잖아요. 당분간은 망할 일이 왜냐면 코로나는 언젠가는 이제 해소가 될 거고 다시 그 정상화될 코로나가 위기의 정점일 때 그 CP나 뭐 회사채 같은 것들을 이제 못 막으면 그 이제 부도가 나는 건데 네. 이제 부도 리스크가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세게 오기 시작했죠. 네. 근데 회사채를 사줘도 네, 네. 주가가 무조건 반드시 반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하나만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 사태에서 떨어지는데 회사들 보면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는 회사들 없어요. 네. 초기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혜택 보는 회사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공포심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요. 주식시장은 좀 이 회사가 떨어지면은 그 회사 때문에 반대 매매 걸려 이 회사 이제 담보가 찬 사람들이 이거를 담보 비중을 채우려고 우량 회사까지도 막 팔고 막 이렇게 막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아지고 팔 사람들 다 털리고 난 뒤에는 오를 일밖에 없는 거죠. 약간의 왜냐면 팔 사람은 없고 이제는 유동성이 들어오면 유동성은 올라가죠. 시중에 돈은 많았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회사채 같은 거 사주면 네. 어쨌든 그 파산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된다는 안전한 그게 망이 깔리니까 그렇죠. 예. 주식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네. 회사채를 안 사줬어요? 망했죠. 리먼 브로더스라고 엄청난 큰 회사가 네. 망했죠.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어요? 뒤늦게 왜 안 사줬냐고요? 네. 이거는 그때 금융위기는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MBS에 거품이 엄청 킨 거였고 이거는 사람이 죽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품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탐욕으로 버블이 끈 거 버블이 꺼지는 거 알겠죠?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인류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량한 회사들이 기업의 문을 닫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를 잃죠. 일자리 잃으면 소비를 못하죠. 네. 소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막아주는 게 도덕적으로나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MBS를 사주는 거는 그거는 사주긴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앞단에서 좀 정리될 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때. 리만 때는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해됐어.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네. 어떻게 우리 잘못이라보다 불가항력적인 그렇죠. 벌어진 사건이니까 네. 정부가 이럴 때 사실 도와주라고 있는 게 기간인 네. 거니까 정부가. 그때는 어떻게 인간의 욕망이랑 욕심이 만들어낸 네. 사건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외계인 침공인 거고. 그치.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위아더 월드 해야 될 명분도 있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준 거는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네. 이거를 망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옳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그거를 뭐 전폭적으로 도와준다는 거는 네. 뭐를 해줘도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 운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코스피 1400에서 지금 이제 거의 2000까지 왔어요. 600이 복구된 거죠. 네.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럼 냉철님은 네. 지금 보유 주식은 네.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하고 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 팔았어요. 현금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좀 넘게. 왜요? 올랐으니까. 그럼 향후 주가의 전망은 더 오를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르면 땡큐죠. 주식이 아직 그래도 뭐 한 5, 60% 있으니까. 네.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내 거. 그렇죠. 좀 또 팔았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팔았다라는 거는 지금 주식이 향후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매도를 많이 한 거잖아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별로 맞추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냥 올라서 팔았어요. 네. 그거예요. 떨어져요? 떨어져 샀어요. 비중이 늘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때 3월 19일에는 풀이었어요. 풀 베팅 상태였어요. 아, 현금 없고? 네, 없었어요. 땅도 내놓고 땅도 팔아가지고 팔린 돈 있으면 넣을 생각으로 뭐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냉철님이 네. 지금 주식을 매도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신문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과 좀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현금 비중이 늘어난 데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 소형 주식들이 네. 주력이었어요. 걔네들이 올랐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급등을 했어요. 네. 그전에는 내가 생각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평가 상태였고 그래서 걔네들을 매도 올랐으니까 판 거예요. 자익 실현을 한 거예요. 영원히 올라가지 뭐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난 내가 딱 아는 구간에서만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을 샀다가 올랐기 때문에 판 거고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하고 항공주 같은 것도 줄이고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나중에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정말 알짜 회사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매물로 나오면 그걸 통으로 사려는 전략으로 현금을 많이 늘린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자기가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딜이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는 딜이 정말 좋은 회사가 헐값에 오는 게 아니라 네. 그저 그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현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즘에 가장 큰 불황을 맞은 업종이 네. 5개라고 하더라고요. 항공, 네. 여행, 네. 숙박, 도소매, 면세점. 한마디로 이제 여행, 관광 이런 쪽이 많이 폭탄을 많이 맞았는데 네. 당연히 값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가다 회사 네. 가치에 비해서 많이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여행 산업이 다시 살아나려면 네. 최소한 2022년쯤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한데 네. 맹철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업종마다 조금씩 다 다를 텐데 가격이 얼마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얼만데가 중요한 건데 네. 그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국내 항공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항공 수요도 꽤 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일찍 풀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고정비를 일찌감치 좀 커버를 칠 텐데 우리는 해외잖아요. 해외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거든요. 우리는 해외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조조정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못 잘라요. 구조조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고정비가 뭐 큰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석해보면 한 달에 5, 6천 원씩 들어가요. 5, 6천억. 5, 6천억이 들어가요. 격자로 지금. 그냥 이게 막 불태우고 있는 거야. 5, 6천 원 이렇게 쌓아놓고 불 내봐. 막 헐걸 타지 그냥. 그 비행기를 공항에 세워두는 주차비가 엄청나다면서요. 그리고 직원들. 지금 엄청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인데 1년이어 봐요. 그러면 5, 6조라고, 5, 6조를. 그거를 사느니 밀어줘도 그거 5, 6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갚아야 돼. 그 갚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계산해보면 나오거든. 답이 없다. 항공업계 중에 해외 쪽이 큰 데는 네. 정말 타격이 크고 또 해외 기업들 중에서 크루즈 하는 데들. 크루즈는 당분간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안 가겠죠. 안 가겠죠. 고정 비용은 또 일찌감치 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기업만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할게요. 이런 위기가 오면 좀 기업들이 사람들을 좀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해고를 하고 그 해고한 만큼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줬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기업들이 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채권다라고 주주들이 다 덮어쓰게 되죠. 그래서 아주 뭐 심각합니다. 투자하기에는 적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없어요, 저는. 방금 해고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이렇게 해고되거나 아니면 네. 이런 일자리가 흔들리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 잘 돌파할 거예요? 제가 남들한테 뭐 조언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취미 유튜버가 뭐 남들한테 조언할 뭐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냥 저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받을 거는 받으면서 우선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배달 수요가 엄청 늘었거든요. 맞아. 그런 그냥 플랫폼 노동자로 좀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또 회사 정상화되면 부르겠지. 당연히 내가 일 잘하고 하는데 당연히 부르겠지. 지금 회사 상황이 그런데 내가 거기서 계속 월급 주세요 싸우고 그런 건 제 성격에 안 맞고 그냥 생존 모드 들어가고 플랫폼 노동자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경험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항공 쪽이에요. 네. 승무원이에요. 네. 어쨌든 비행기가 향후 제대로 뜨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 네. 이분이 그게 뜨는 걸 기다렸다 계속 그동안은 이제 백수로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제2의 완전히 다른 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다 승무원 그 길을 걸어왔는데 색다른 업을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잘라. 우리나라 정직원 그냥 그치. 회사랑 채권단이랑 주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그게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언컨택트 시장의 네. 증가로 네. 요즘 핫하죠. 네. 플랫폼 특히 네이버, 맞아요. 카카오 네.
냉철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죠. 뭐요? 김 작가의 보유 종목. 지금 카카오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오르고 있어요. 오늘 날짜가 2020년 5월 25일 지금 26만 6천 원이에요. 우리 이번 하락 때 나도 사실 샀어요. 아, 쌌어요? 카카오를. 아, 카카오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 샀어요. 카카오 주주예요? 팔았어요. 언제 팔았어요? 얼마 전에. 이 정도면 됐다고 팔았어요.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오르는데 사실 뭐 나랑 상관도 없고. 네. 자, 이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카카오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몰렸죠. 카카오랑 네이버랑. 그럼 사람들이 고민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제 고민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씨 뭐 언제 팔아야 되지? 많이 오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폭풍 질주하고 있잖아요. 이걸 못 가진 사람들은 아, 따라붙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또 파셨으니까 냉철님은. 저라면 그냥 안 쳐다볼 것 같고 제가 들고 있다 그러면 분할 매도 만약에 되게 집중돼 있다면 네. 우선 첫 번째는 축하드리고 난 회사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 회사는 정말 플랫폼 먹게 되면 다 먹기 때문에 그쵸. 그런 비즈니스가 사실 지금 트렌드에는 BM은 완벽해. BM 네. 우리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BM하고 이제 가격하고 여러 것들이 맞는 건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조금 분할로 깔 것 같은데 분할 뭐 인생 역전 하시려고요 카카오로? 근데 내가 경험상 이걸로 인생 역전 하는 사람을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나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만큼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이 쏠려서 고평가가 되게 되면 그 가치에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를 다 알아. 미래까지 알면은 가치 탄출이 되거든요. 미래를 알면은 그 가격만큼은 오르지 않아요. 무조건 비트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무조건 비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이제 슈팅이 나온 상태면은 가치의 신이 정해주는 그 가격대로 다시 수렴을 할 겁니다. 분할 매도? 네, 분할. 우리가 주식 투자가에서 여러 가지 섹터라든가 어떻게 거시적 접근할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조금 오늘은 종목 하나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냉철님께서 예전에 매수했고 매도했던 종목 하나를 지정해서 요런 종목을 내가 왜 샀고 이런 어떤 수치들을 봐야 되고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다른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런 걸 참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 하나 뭘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거 하여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천하는 그러면 절대 추천주 아닙니다. 절대 추천주 아니고 절대 추천주. 그냥 사례.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였는데 LOT 베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OT 베큐. 네, 들어봤죠? 네, 맞아요. LOT 베큐. 코스 닭이죠. 그리고 현재 날짜 5월 25일 기준 12,250원이에요. 네. 오늘 봐요. 이거 카카오 자랑할 게 아니에요. 6,500원에서 지금 뭐 봐요. 네, 3월 21일에 저점이었는데 네, 6,000 몇백 원이었죠. 근데 네. 지금 12,000원이니까 더블 올랐잖아요. 그 카카오가 100% 올랐네. 다 그래. 그거 말고 우리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 하나씩 하나 찍어봐야 몇 프로 올랐나. 카카오 그냥 다 같이 먹는 거야 그게. 알겠습니다. 자, LOT 베큐. 어쨌든 지금 저점 기준으로 100% 올랐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면 그 반도체 거기가 진공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진공화 만드는 기계를 파는 거예요. 진공 장치를 파는 거예요. 청결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을 만드는 그걸 만든 기계를 파는 거. 그 사실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도 그 안에 그 진공 상태가 아니면 전구를 처음 못 만들었어요. 진공화를 해야 돼요. 그 전구 안도 그렇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LOT 그런 걸 만드는 거.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이런 것들에 진공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면은 연간 실적을 보면 네, 지금 재무의 연간 실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2,000 지금 25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얼마고 얘네가 그 전환사채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희석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시가총액이 총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희석 물량은 빼고 그냥 지금 시총만 그냥 1,155억이에요. 과거에 보면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77억까지 벌었죠. 2017년 12월 영업이익이 277억. 매출액도 막 2천억 들어갔는데 2019년도엔 적자를 냈어요. 적자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데? 근데 작년에 적자를 냈다고요.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근데 예전에 돈 많이 벌 때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18,000원까지 갔었어요. 2017년도에. 2017년도 18,000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의 이때는 3,000원, 3,000원인데 18,000원이면 6배가 올랐다고. 엄청난 시세가 났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얘가 반도체를 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에 설비 투자가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많이 들어갔어요. 같이 올라간 거군요. 그걸 알아야 돼. 만약에 반도체 우리나라 업황이 좋으면 이게 얘네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외산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도 처음에는 독일의 어떤 회사의 그 사업부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회사가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거 뭐 부품 만들고 이런 거부터 하다가 이제 완제품 만들고 업그레이드 한 회사가 이제 국내 회사가 된 거예요. 해외 경쟁사들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의 경쟁력과 이 서비스들을 알면 아, 우리나라 반도체가 커지면 이 회사 제품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는 정보까지 안다고 쳐봐요. 2017년도에는 이게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흑자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주가가 지금 거의 16,000, 18,000까지 올랐죠. 1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언제 샀냐면 이게 떨어졌을 때 샀죠. 완전 이게 박살났을 때 막 한 7,000원? 7,000원 막 이때 샀어요. 7,000원대 사가지고 12,000원짜리 조금 수익 난 케이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또 떨어졌냐. 실적이 아까 같이 뚝 떨어졌으니까. 근데 반도체 설비라는 게 그냥 주구장창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회사가 이걸 팔았잖아요. 반도체 이거 그 진공장비를 팔았잖아요. 그럼 AS 기간이 있다고, AS 기간. 그럼 팔 때는 이제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받았는데, AS, 무상 AS 기간에는 내가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이런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나고 어떻게 나면 준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2017년도에 왕창 팔았죠. AS 해줬죠. 그 이익 많이 났죠. 근데 지금 주가는 빠졌죠. 근데 여기가 무상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유상이에요. 오히려 돈을 벌게 돼, 그 뒤에는. 유상 들어오는 사이클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또 투자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또 최근에 막 엄청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죠?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 근데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2017년에 매출액이 2,007억이잖아요. 2018년에 1,693억, 2019년에 1,502억. 그러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향세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사이클을. 그게 우리 무슨 새우깡이나 이런 거는 그게 이게 추세라는 게 있어서 새우깡이 이제 안 팔기 시작하면 이게 안 팔리는 건데 이런 설비 투자들은 그 사이클이 있어요. 투자할 때는 이렇게 확 실적이 확 나오고 안 할 때는 이렇게 줄고 아까 그 메인터넌스 주기라는 게 그게 있다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추락하고 있지만 이거는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반도체를 공장을 늘릴 때는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 그걸 나중에 AS 해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분기를 볼게요. 1분기는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2020년 1분기죠? 네. 2020년 1분기에 보면, 실적을 보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1분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적자 나는 때 샀겠죠. 분기증에서 연부결 재무제표 보면은 2,000억 했을 때 막 이 정도 이익 났잖아요. 근데 1분기에 540억 한 거예요. 이게 54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1분기에는 361억 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548억을 했어요. 거의 엄청나게 다시 늘었죠. 그러더니 영업이익을 80억을 뽑았다고요. 만약에 이대로 그럼 또 다시 상승 사이클 간다고 봐봐요. 48에 36. 360억. 그러면 전에 277억 했을 때 보다 증가하네. 18,000원이었는데 360억 하면 시가총액 얼마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한 4천억? 어쨌든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겠죠. 지금 1,600억에는 좀 너무 버는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80억 뽑았어요. 79억 8억 5천만 원 뽑았어요. 영철님은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 그 실적 훨씬 나오기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안 봤죠. 이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산업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럼 다른 수치들은 뭐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산업에 대한 그 BM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BM. 적재가 났을 때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회사가 안 좋아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 이게 투자자들은 이걸 갖다가 막 내다 버리지만 저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 그럼 반도체가 크게 몇 가지 종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장비주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반도체 실제 삼성전자 같은 나머지 한 축이 더 있나요? 많죠. 엄청나게 복잡하죠. 전공정, 장비 중에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소모품이 있고 뭐 가스 같은 거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반도체도 디램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뭐 엄청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이 LOT 베큐um 이 종목의 테마에서는 종목 그 섹터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공장비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 진공장비 우리나라 국산 종목 중에서 이거밖에 없다. 네. 여기 그 전공정 장비에 이게 진공해주는 걸로 들어가는데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뭐가 좀 다르냐면 다른 애들은 장비가 원체 비싸고 메인터넌스 비용이 좀 싸요. 그래서 한번 납품하면 사실 끝나요. 그래서 공장 한번 지을 때 확 하고 이게 장비주는 그래서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꾸준해요. 장비주지만 그 성격은 약간 소모품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산업, 반도체 사이클과 반도체 경기를 맨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반도체를 많이 살 거다. 씹어먹던 어쨌든 반도체를 많이 살 거라는 걸 알아야겠죠. 네. 사실 지금이야 반도체 선호하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반도체 노래 부를 때는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되지도 않는 거 지금 디램 가격 떨어지는데 무슨 반도체.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알고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 반도체 그건 좋아져요? 그럼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혜택 볼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삼성전자도 조금 사고 삼성전자는 핸드셋 사업부라든지 뭐 가전 사업부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껴있고 반도체 그거의 압박만 보려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맞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런데 그 밑단에 이 소형 회사들은 돈을 벌 때 이 보면 알겠지만 적자나던 회사가 갑자기 분기에 막 80억씩 뽑아낸다는 거는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크게 터져요. 그래서 바닥에서 막 지금 150%, 200% 막 이렇게 터지고 있다니까요. 안전한 구간을 벗어날 때 좀 차익을 실현하는 제 전략인 거고, 그건 이게 제 전략의 그냥 하나일 뿐이고, 나는 카카오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냉철님이 와서 해준 얘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어쨌든 디램 같은 이런 반도체, 실제 반도체가 있고 두 번째가 뭐 장비주들, 세 번째가 소모품, 요 크게는 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때, 이 사이클 돌 때 이게 조금 다 다른가요? 아니면 뜨면 다 똑같이 뜨나요? 얼추 비슷해요. 돌아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콜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이 납품 받는 애가 있고 그게 이제 정교하게 내가 그 회사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이 안 되면은 예를 들면 전공정 장비가 지금 좋다.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그 바켓으로 우리 바켓으로 담는다 그러는데 바켓으로 잡고 자기만의 ETF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소모품은 이렇게 그렇게 담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 센 장비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가 그렇죠. 삼성이 설비 투자하면 이거 없으면 안 돌아가 막 이런 회사들이 있다니까요. 약간 독점 같은. 네, SIC링 넣으면은 얘네밖에 못 들어간 그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업계 사람들은 알죠. 그래가지고 왜 얘네만 써? 분명히 삼성이 이거 이원화 하려고 하는데 삼성이 이제 야 여기도 너희들 해봐, 저기도 해봐. 왜냐면 듀얼 밴드 이상 무조건 가져가요. 왜냐면 당연하죠. 그 엄청난 산업인데 한 협력사한테 목매어 봐요.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니네도 만들어봐. 근데 콜을 못 받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 안 돼서. 그럼 그럼 이런 애들은 원래 또 좀 펄을 더 높게 받아. 그러니까 좀 더 시장에서 비싸요. 비싼데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오르게 되죠. 지금 에로티 베큐 이 종목을 냉철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 했는데 그 지난 3월 저점 기준에서 지금은 매도를 어느 정도 했고 퍼센티지로 한다. 많이 안 줄였어요, 이거는. 많이 안 줄였어요? 다른 것들이 더 잘 가고 얘는 좀 덜 올랐어. 100% 올랐는데 얘는 좀 덜 오르고 다른 것들이 막 훨씬 더 뭐 확 터져가지고 확 터져서 줄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거야? 주식 투자의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벌었잖아. 그래서 판 거예요. 그걸 팔고 미국 주식 중에서는 아직도 좀 제 눈에는 그 코로나 데미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 올라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옮겨 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차이지 반도체 뭐 우르르 하니까 유행 타고 이게 주식은 유행이거든요. 유행 타고 이제 반도체 올랐어요. 그다음 이런 거 사놔. 그럼 얘도 올라요. 두 번 먹는 거예요. 얘 올랐잖아. 얘 올라서 또 차익 실현할 때 또 다른 것도 이제 보면은 다음에 좀 뭔가 사람들 주목을 인기 유행이거든요. 또 유행이 올 것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사이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진공주를 만드는 국내 주식 회사 중에서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 였는데 그럼 이 회사로 들어갔을 때 좀 내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수치 같은 것도 있어요? 우선 현금이 얼마나 있고 매출 채권이 어디에 연관돼 있고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봐야죠. 얘네 주식을 샀으면 이제 우리 회사니까 우리 회사 재무는 어떻고 그리고 거래처는 어떻고 거래처 상황은 어떻고 돈 띄울 수도 있잖아요.
그 매출 채권 왕창 그거 장부에 잡혀 있는데 나중에 그거 채권 삼각하면서 그냥 다 마이너스 빵 찍히면 회사 그죠? 이해됐죠? 뛸 수도 있고 그걸 봐야죠. 근데 이런 만약에 산업 사이클을 모르면 단순히 우리가 매출에 보통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매출액에 영업손익을 봤는데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사람이면 이 예산 좀 지금 내년에도 떨어질 확률이 높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사이클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 사이클이 이렇다면 다른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다 이렇게 2017, 18, 19 이렇게 다 하향세였어요? 아니죠. 다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맞는데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왕창 떨어진, 아까 이게 적자까지 났으면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뭐 가스를 납품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계속 그래도 반도체 찍어는 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줄긴 줄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준 회사도 있고 또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고정비는 일정한데 고정비 이상의 매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전부 막 이익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덜 떨어지는 회사, 그리고 또 이런 회사도 있고, 언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점적인 회사야. 그래서 회사의 기술력도 믿고 또 무형자산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시중에서는 다 평가가 돼요.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래서 얼마 안 떨어지는 회사도 있고 다 그게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단순하지, 그렇게 뭐 재무 보고 뭐 이렇게 봐가 사람들은 뭐 재무 막 요새 막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 그거 봐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그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예산 이거 추세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낀다. 그건 이제 레벨이 딱 그 수준인 거죠. 투자 레벨이. 근데 그거를 또 냉철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보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종합격 투기를 나갔는데 나는 왼손만 쓰겠어. 이런 거랑 똑같, 난 왼손만 쓰겠어 하는 거예요. 뭐, 니킥도 하고, 오른손도 쓰고, 레슬링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이게 실전에 나갈 수 있는 건데, 나 회계사야, 나 재무제표 잘 봐.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건 중요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도 알아야 되고, 기업의 내부 사정도 알아야 되고, 오너 성향도 알아야 되고, 이제 CB 찍었으면 CB를 왜 찍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CB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올해 2020년, 지금 현재 벌써 5월이죠. 하반기 반도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디램 어떨 것 같냐고요? 코로나 이전의 전망보다는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 전에는 공급이 타이트할 거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디램 사업부만 본다면. 근데 물량은 큰, 뭐, 오더컷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핸드셋 사업부가 다시 올라가면 모바일 쪽이 이제 살아날 건데, 핸드셋도 좀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조짐이 보이고. 엄청 긍정적으로 보진 않네요. 엄청 긍정적인 건 또 가격이 결정해줘요. 좋아지는 것보다 너무 가격이 싸면 점점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가들이 엄청 싸면 엄청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주가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보다는 좀 톤다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 수요 하락도 있긴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믹싱하는 거죠. 아날로그에 되게 이게 아날로그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그 인터뷰하는데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 투자 안 해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도체의 대장주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삼성전자. 근데 사실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이 대장주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진짜 큰 회사,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너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만보다. 저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오르나? 대형주는 원래 그래요. 삼성전자가 더블 오르고 뭐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이 큰 회사가 그 정도 오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만큼 또 안 떨어졌어요. 봐봐요. 하락이 얼마 떨어졌나? 안 떨어졌다니까. 안 떨어지고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바닥 대비 그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는 외인이 주도해요. 개미들이 아무리 동학개미 운동 아니라 뭐가 달라붙어도 안 돼요. 개인 유동성으로는 안 돼요. 시장이 훨씬 크니까. 훨씬 크죠.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고, 코스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회사가 뭐 시가총액 1000억 뭐 이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좀 돈 많은 슈퍼개미 한 명이 막 흔들어도 막 상한가 가고 막 보내는 거 해요. 실제로 그런 주퍼들이 이제 차트도 만들고 자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가 있잖아요. 좀 오버슈팅 되는 감이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원래 그렇게 막 이 정도면 빠질 때 잘 버틴 거고,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삼성전자. 그 위기 때 떨어졌을 때가 42,000원이었어요. 지금 48,000원이에요. 그 전에 54,000원에서 42,000원까지 근데 위에서 또 올라갔을 때가
그때가 63,000원이었고 63,000원에서 42,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최저점 42,000원도 불과 한 6, 7개월 전 가격이 수준이었어요. 그쵸? 그때 막 올라갔다 올라간 거 좀 뱉은 수준이라니까요. 맞죠? 네.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네요. 엄청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일 잘 버텼어요. 뭐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네. 어디서 테이블에서 그런 이제 워낙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야,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이번에 너무 안 올랐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지금 유동성이 좀 확 들어오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핸드셋 사업부가 완전히 폭망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영향을 받는 사업부들이 좀 있다니까요. 근데 코로나 영향을 안 받던지 아니면 오히려 더 괜찮은 애들은 더 돈이 확 쏠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가 그렇죠. 뭐 그런 경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네.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괜찮고, 배당도 괜찮아요. 다시 또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또 예전에 이익을 다시 또 벌어서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망한다. 네. 삼성전자 어려워진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아까 그런 회사 아까 제가 얘기한 뭐 그런 조그만 회사들도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냥 우리 말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회사가 잘하고 있고 정치적인 좀 도움까지 받으면 더 잘 할 거고. 네. 삼성전자 배당률이 어떻게 되죠? 3% 조금 합니다. 거의 3%. 아, 3%. 우선주는 3% 넘을걸. 아, 맞다.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무슨 차이인 거야? 의결권이 있고 없고 차이. 네. 그 의결권이 무슨 의미인데요? 그거 있잖아요. 의장! 이거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의 것이에요. 그쵸. 주주 것이에요. 임직원의 것, 노동자의 것이 아니에요. 주주들의 것이에요.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 고용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집단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이사회 이사들도 다 주주들이고. 네네. 결정을 할 때 지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의견이 이게 센 거야. 이게 이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쵸. 그걸 못 하는 거야, 우선주는. 아, 우선주는 그걸 못 한다고? 그걸 못 한다고. 그냥 배당만 받는 거야.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있으면 주가는 똑같이 가나요? 아니죠. 그게 옵션이 빠졌잖아요, 뭔가. 네. 자동차로 따지면 사륜구동이 빠졌어. 네. 그 우선주가 더 싼 케이스가 더 많죠. 자기가 삼성전자 지금 살려고 해요. 네. 두 개 있어. 둘 중에 뭘 사기 유리한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배당 좀 더 받겠다. 그럼 삼성전자 우. 배당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데? 0.5%? 한마디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 3%면 우선주는 한 3.5% 정도? 지금 3.3 정도? 3.4. 2.9, 3.3 정도일 거야. 2.9, 3.3. 아니 뭐가 뺏는 게 있는 것만큼 조금 더 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우선주가 뭐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주주 환원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그리고 배당을 조금 더 줘요. 종류 주식은. 그러니까 우선주는 다 그거 회사마다 다 달라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와 배당을 적게 주는 회사 차이 뭐예요? 왜냐면 이거 좀 놀랬던 게 제가 카카오를 한 장 넘게 가지고 있는데 한 장은 100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안 주죠? 배당이 20만 원도 안 들었더라고요. 안 주지. 그거 성장 회사잖아요. 버는 돈도 없고 별로 없고 네. 우선 돈을 벌지도 못하고 나중에 해주겠지. 성장주는 원래 배당이 좀 작아요? 지금 회사에 돈을 이렇게 주주한테 나눠 아무것도 모르네. 그럼 무슨 경제 유튜브를 한다고? 아니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나 알고 있지. 아니 고정 패널을 왜 이렇게 이렇게 디스를 해? 아니 빙의를 했어 나는. 이 사람 진짜 몰라서 물은 거야. 알면 물은 거야. 알죠. 그거야 아는 거. 빨리 얘기해줘봐요 더 쉽게. 성장주니까 성장은 이제 회사의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우는 데 있는 게 더 좋은 건데 네. 외부 유출하게 되면 벌어서 우리나라 세금도 엄청 나거든. 벌었을 때 이제 법인세 내고 또 배당 나가면서 또 배당세 나가고 그러면 세금이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회사에 유보를 많이 시켜놔요. 네네. 미국은 이제 막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줘서 많이 해. 그러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회사에 별로 돈이 없어서 위기 대응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배당 안 주고 잘 뭉쳐놔가지고 이런 위기가도 잘 버텨요. 안 망해. 회사 현금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회사 안에 그냥 현금만 막 1,200억 막 이렇게 들어있고 막 그래.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왜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건 오너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오너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하는 것보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잡한데 이제 보면 배당을 안 해주면 주가가 저평가를 좀 받게 돼요. 당연하죠.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이게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배당을 안 해주면 이게 주가가 저평가 받게 되는데, 저평가 받게 되면 그 상속할 때 어떻게 되냐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은 시가 평가를 한다고요. 그럼 주가가 낮으면 상속세 그 과표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겨버리려고 배당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는. 배당을 바라보고 내가 주식 투자를 네. 해요.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참고하면 좋아요? 배당을 바라보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이익이에요. 무조건 미래의 이익. 미래에 앞으로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나중에 이제 배당 컷이 예상되는 회사는 하면 안 되죠. 몰락하는 뭐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사라지는 기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문화용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뭐야? 문화용지, A4용지. 이게 용지 시장에 생활용지가 있고 이제 문화용지 시장이 있는데 네. 이런 A4용지 같은 경우는 문화용지란 말이에요. 배당을 잘 주는데 문화용지를 이제 하는 회사가 있다 보면 점점점 종이를 안 쓰고 있어요. 사실 특히 그쵸. 문화용지를 안 쓰고 있어요. 책도 이제 디지털도 또 많이 보게 되고. 흔히 말하는 사양산업.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오히려 배당도 괜찮게 주는데 생활용지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뭐 기본으로 휴지는 계속 쓸 거예요. 영원히 100년, 200년 뒤에도 쓰겠죠. 박스 같은 회사들도 뭐 영속될 거.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영속성과 기업의 이익의 성장성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배당도 지금 잘 주고 있고 과거에도 배당을 잘 줬다 하는 회사가 가장 바람직하죠. 배당 수익률은 몇 %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전자공시 보면 전자공시 나와요? 아까 여기 보면 아까 배당을 보고 저는 투자해 본 적이 딱 없어서. 누르면 전자공시도 잘 봐요. 전자공시 이게 사실 거의 모든 거에 기본이 모든 거에 그냥 책 한 권씩 이게 분기마다 기업에 대한 책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는 하나 글자 한 개도 빼고 딱 보면 배당에 관한 사람이 딱 나오게 딱 누르면 딱 있잖아요. 삼성전자 한번 보여줘요. 우선주. 아니 그 삼성전자를 치면 거기 나와요. 그 우선주도 나오는 거예요. 우선주 따로 분기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전기에 1,416원 줬잖아요. 그래서 보통주는 2.6% 나왔고 우선주는 3.1%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통주가 2.6%, 우선주가 3.1%. 아까 전에 맹철님 말씀하신 대로 한 0.5%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1분기에 주당 354원 줬고 1분기. 분기에도 배당을 해줬어요. 그 분기 배당, 미국은 월 배당주, 분기 배당주, 반기 배당주, 연 배당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분기 배당 이상을 많이 해줘요. 자,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전자 보통주 뭘 사야 됩니까? 저는 우선주를 들고 있어요. 보통주는 없어요? 보통주는 없어요. 왜요? 그냥 우리 아들도 우선주 들고 있어요. 그거 왜요? 주총 안 갈 거니까. 주총 안 갈 거면 그냥 우선주 가진 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일개월권 경영 잘 하고 있으니까. 아니, 사실 주총 갈 사람이 일반인 중에서 솔직히 주총 갈 사람 누가 있어? 일개월권 이용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선주. 좋아요. 배당 조금 더 주잖아요. 우리 아들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냉철님이 사실 우리 단톡방에서 우선주 추천했잖아요. 저 그거 샀거든요. 네. 그냥 들고 계시면 돼. 그러면 지금은 이거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람들이 봐서 그런 거야. 지금 유행에 딱 타는 종목 해가지고 카카오 쫙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살 돈 갖다가 카카오 살 걸 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그렇게 생각한 적 있죠. 잠깐이라도. 아니야. 있잖아. 저 옛날부터 카카오 외쳤어요. 그건 알죠. 그건 좋아하고 다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 그쵸. 그런 생각이 들게 돼.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주식 유행이라면서요. 유행이 있어서 또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카카오는 계속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계속 오르고 그런 때가 되게 과거를 봐도 되게 많았어요.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을 방송에서 엄청 많이 받았다니까요. 회사는 괜찮은데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고 한데 지금은 그 유행이야, 그 유행.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유행이 끝날 때쯤에 팔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최고가라면 뭐 내가 생각하는 뭐 10%, 20% 하락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저는 이익이니까. 이거 추세가 꺾일 때 그게 사실은 원래 교본에 나오면 그 차트 투자에서 그게 사실 정석이에요. 그래요? 네,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도 버튼 누르지 않는다가 정석이에요. 좋은 말씀. 이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정석인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냥 추세가 올라가는 중에도 팔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팔고 또 다른 게 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 그 한 종목만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교본에는 그렇게 나와요. 올라갈 때 5일선이 이제 안 깰 때는 뭐 그냥 들고 가다가 그걸 깼을 때는 그때는 추세가 깨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교본이고 나는 그래서 그런 책을 진짜 현실은 다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조그만 주식은 차트를 만들어버리거든, 그냥 소수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조금은 이거 팔았어. 그 다음에 이게 또 올라가가지고 그냥 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김 작가 채널 제 방송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여러분 앞으로 카카오의 세상에 올 거예요. 카카오의 세상? 여러분 절대 추천주는 아니고 네, 지금 농담을 하기. 난 네이버의 세상에 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아니, 이미 저는 네이버 세상 이미 왔고 카카오의 세상 지금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옆에 달도 떠야 되거든. 달과 태양. 네. 그래서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네.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하는 길이고 그 회사가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다른 조그만한 그 관련 기업들도 네. 많이 주가가 올라오고 좋아져요. 네. 그래서 카카오 잘 돼야 됩니다. 뒤에 벽지 새로 하려고요. 너무 하얀색 같아서. 그런데 돈 쓰지 마요. 돈 아까워. 그런 거 주식이나 카카오나 한 주 더 사세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핵심 주제죠. 네. 시드머니 만들기. 우리 냉철님은 네. 시드머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알바를 했죠. 처음에 시드머니 처음 만든 게 네. 좀 일 같은 일. 그럼 고등학교 때 막 뭐 CD 막 이런 거 팔고 뭐 이런 거 빨고. 네. 그러니까 테크노마트가 그게 97년도 오픈인가 그랬어요. 네. 강변역 테크노마트. 아, 알아요. 네. 거기서 이제 컴퓨터 이거 조립하는 일을 했는데. 몇 살 때? 고등학교 대입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서 이제 컴퓨터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먹고 사는데도 너무 빠듯했어요. 근데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뭐라고요?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때 거기가 그래. 처음에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그때 당시는 뭐 열정패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형들도 나이가 한 20대 후반 막 이런 형들도 네. 뭐 8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넘으면 우와 그러고 그랬어요. 한번에 기술 배우게 하는 거니까 열정 페이도 감내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점심 했구나. 주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그게 언제적인데 20년 전인데요. 하긴 19살이니까. 네, 20년 전인데 그때는 8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저는 이제 40만 원인데 4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었고 좀 작은 건 맞았어요. 왜냐면 내가 용산 넘어가서 화물 쪽 일을 했는데 훨씬 일하는 시간이 적었는데도 네. 그때 70만 원인가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작은 돈이 왜냐면 저도 그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100만 정도를 벌었어요. 예. 근데 저도 4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200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알바에 그 해가지고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별의별 일을 다 했거든요. 저는. 네. 무슨 일 했는지 좀.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CD 같은 걸 팔았는데 CD. 그때 그건 좀 훨씬 더 많이 벌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40만 원짜리 받고 그 조립 가게에서 그거 뭐 조립하는 거 테크노마트에서 컴퓨터 네. 조립. 그거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룸사롱에서 주차하는 거, 그 대리운전도 했었고 핸드폰 파는 거 했었고 그게 외부 영업이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네. 나가서 뭐 핸드폰 파는 거 그거였어요. 갑판 차려놓고 뭐. 네, 하고 이거 뭐 카드랑 똑같아 시스템이. 네. 그것도 했었고 그 용산에서 노래방 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창고에서 그 노래방 기기 날르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가 생각할 때까지 노래방 그 케이스가 그게 한 케이스가 막 50kg, 60kg 된다고. 노래방 기계 케이스 그거 하고 노래방 기기 뭐 날려나는 창고에 있었죠. 그거 하고 가끔 이제 노래방 설치 나가면 가가지고 막 밤새면서 뭐 피스 받고 뭐 이런 거 잡님 위에 과장님 계시고 이제 난 보조 다 했었고. 그 하다가 이제 경동 화물 운전은 아니고 그 짐 수거 용산에서 짐 수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팔에 입고 온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땐 더 헐땐 말랐죠. 그 택배 일을 하면 막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원체 일이 이게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화물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테크노마트 들어가서 네. 컴퓨터 배달을 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가 2002년도 컴퓨터를 고객이 사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배달 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제가 설치해드린 컴퓨터 그 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갔다. 왜냐면 원체 많이 갔거든요. 하루에 5집 정도로. 여러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인터넷 막 깔리기 시작할 때. 이게 마지막 직장 사연이 거기가 끝이었나요? 아니죠. 많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컴퓨터 그걸 하다가 피상 총무 여의도에서 피상 총무를 하다가 다시 또 역시 해봤더니 컴퓨터 배달이 짱이다. 그게 돈을 좀 괜찮게 벌었거든요. 한 달에 200 이상 벌었으니까. 네. 대학생이었는데. 네. 계속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 알바를 했어요. 근데 학교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네트워크 유지보수하고 컴퓨터 유지보수하는 그 대기업에 이제 뭐 하청 들어가서 하는 회사 거기 좀 다녔고 그거하고 뭐 파견으로 가가지고 그거 컴퓨터 유지보수 OA 도움방 같은 것도 서포트 해주는 거 있어요. 뭐 납품하고 바이러스 좀 잡아주고 뭐 바이러스 잡아줘 선 까는 거 이제 그 UTP 케이블 RJ45 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고 컴퓨터 뭐 고치고 하드웨어 갈고 뭐 그거 좀 하다가 여기 컴퓨터 바이러스 좀 잡고 가요. 근데 그걸 하는 중에 내가 계속 이제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 그럼 언제부터 한 건데? 2000년. 2000년부터? 대학교 들어가서.
돈은? 그 아까 그런 일 막 하는 거 갖다가 이제 모아온 돈 갖다가 계속 이제 투하를 한 거죠. 주식계좌에다가. 그럼 자, 그럼 이 주식 투자 얘기는 잠깐만 내려두고, 그럼 이 시드 머니를 네. 보통 우리가 1억 정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1억 모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1억 모으는데 네. 2007년? 1억 모으는데 6, 7년.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급격하게 돈을 확 벌었어요. 왜냐면 나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쟁겨놓고 하니까 계속 뭔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재건축 지분도 투자를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를 재건축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돈이 너무 작으니까 혼자서는 못하고 네. 반지하 거기 있으면 이제 거기가 나중에 재개발되면은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누나랑 이제 같이 한 거야. 네. 그것도 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8년도에 1억 8천까지 모였더라. 1억 8천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게 빵 터졌어. 그때 부동산 붐이 왔잖아. 그때 그리고 주식 붐이 왔어요. 그때 네. 주식 그 삼성중공업 옛날 차트 봐봐. 차트 난리 났죠. 난리 났다고. 4, 5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때. 그때 10배 대형 회사들 10배 터지고 태용 평사는 막 100배씩 터졌어요. 네. 그걸 그러니까 번 돈은 사실은 얼마 안 돼. 그래서 투자가 좀 터졌어. 소액 들어가는 게 네. 엄청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운이 좋았어. 뭘 알고 하는 것보다 운이 좋았어. 아니 그러면 맹철님도 이게 소득이 세 가지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네. 사업소득은 아니었던 거고 빼고 네. 그럼 두 가지잖아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 네. 그럼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소득을 네. 일반 사람들보다 빨리 한 거잖아요. 일찍 했죠. 왜 빨리 한 거예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왜 빨리 했냐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했죠. 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 사실. 난 부자가 돼야겠어 생각. 난 이 질문 되게 많이 봤는데 나한테는 되게 당연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다 부동산 부자야. 그리고 다 주식 부자야. 사실 보면 세계 최고 부자들은 다 주식 부자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보면 분명히 이거는 돈 버는 길은 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되게 좀 처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지금이랑 좀 분위기 비슷한데 저항이 막 이것저것 막 엄청 깔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출 규제도 없었고 규제가 없었어요. 정말 맞아요. 옛날에는 막 그냥 돈 있고 그냥 사는 거야. 세금도 없었어. 양도세도 없었어. 그냥 막 사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땐 너무 좋았는데 규제가 막 하나 깔리면서 그리고 자금이 이게 내가 부동산 하기에는 이게 너무 소액이니까 주식 말고 나는 길이 없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나는 엄청 게으르거든요. 맞아, 사업이 안 맞아. 안 맞아. 네, 나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사실 사람 꼴을 잘 못 봐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네, 직장을 할 수가 없어. 맹철님이 네. 이제 뭐 재미로 한 얘기지만 네. 사람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평가. 그것도 면전에서 해. 면전. 뒤에서 나쁘게 막 뒷담화가 아니라 앞에서 너는 어떨 것 같아? 너 망해. 그때 뭐 자청 있고 신사임당 있고 여러 명이 술 마시는데 한 8명 있는데 뭐 딱 2명 집어가지고 둘은 진짜 성공할 것 같아. 나머지 얘기는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약간 싸한 거지. 자기들 얘기는 안 하면서 둘만 막 하다. 둘만 엄청 칭찬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 이걸 왜 일을 이렇게 해? 아마 암 걸려서 바로 죽을 거야. 맞아요. 그래 한 몇 년 안에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저는 사업도 못해. 게을러서 뭐 그것도 안 맞아.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좀 앉아서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지금의 제 1번 취미가 유튜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1번 취미가 투자였어요. 투자. 이렇게 나는 이게 아까 얘기한 거 뭐 기업을 보고 그거 뭐 이렇게 보는 게 별로 노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다닐 때 우리 학교 서점에 있는 그런 투자 관련된 책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가치 투자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그때 고전이고 막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읽었어요. 읽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이게 말이 되고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추세를 갖다가 꺾어지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뭐 그런 게 막 차트 책에 나와.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한 거를 지들 딴에는 설명을 하죠. 근데 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해주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야,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또 커뮤니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투자 스타일이 점점 저만의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드머니가 네. 자,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네.
그래서 7년도 1억 8천이 됐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리먼 때 그 리먼 브러스를 맞았어, 그거를. 그때 이제 주식으로 막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화생도 막 ELW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1억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여의도 사무실에 이제 그 전업 투자자 그 부티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지인 통해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이제 말도 형님 동생 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사무실이 결성이 될 때 나는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 1억 3천만 원 있었는데 3천만 원은 우리 그 내가 임대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임대 아파트 보증금. 그리고 1억은 그 시드머니였죠. 많이 1억. 줄었죠. 1억 8천에서 1억 3천까지 줄었으니까 데미지가 컸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 1억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 1억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되니까 거의 뭐 한 2억 가까이 되고 네, 2억. 그다음에 2억이 조금 되니까 또 한 4억 가까이 되고 2억에서 4억 되는 데는 한 몇 년 정도? 1년? 그것도 한 1년 되고 4억에서 8억 되는 데는? 또 한 뭐 1년 정도 1년. 그렇게 계속 불어나갔어요. 냉철님이 예전에는 네.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10대 후반, 그렇죠. 20대 초중반까지는. 네. 그냥 그때는 1억을 모으는데 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그렇죠. 걸죠.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는 1억을 모으는데 뭐 1년 걸렸다. 그 다음엔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네. 투자 소득을 했으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좀 묘할 것 같아. 제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번 게 아니라 네. 이실직고를 해야 돼. 이거 보면 저렇게 해서 1억 된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 저 사람 되고 저 사람 뭐 투자 잘하나 보다 또 오해할 거야. 그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운이 좋아서 여의도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 슈퍼개미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한 10억만 넘어가도 그래도 자금 꽤 큰 사람이었다고.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큰 돈이었어. 지금은 100억 있어도, 그래, 100억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나는 사람들, 거의 최고들이 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자문사 차려가지고 큰 뭐 회장님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 샀어, 그냥. 이게 종목들 보면. 아, 솔직히? 네, 쫓아 샀어요. 보면 친하니까 그 형님 그거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네. 나도 공부를 하고 나도 이제 그 이론인데 그래가지고 이 회사 좋아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운이 좋았어요. 그때 여의도 들어가서 확실히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여의도에 들어간 다음은 사실은 들어간 것까지만 운이고 그 뒤는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제 굴러가는 거고 그 앞단은 좀 운이 좀 딸랐다는 그거죠. 솔직히 그거.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의 모임이었죠. 거기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난 거죠. 저 앞단에 그 1억 8천까지 한 거는 그게 이제 주식 터지고 재건축 지분이 터졌는데 최고점에서 팔았어요. 최고점에서. 2008년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야. 그 뒤에 그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아 이거는 빅찬스다 하면서 네. 그때부터 그 여의도 출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탐방 열심히 다니고 막 일을 했죠. 선생님이 또 이제 20살 초반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돈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죠. 그런 걸 모아야지 사실 시드 머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좀 어떻게 좀 모았어요? 그냥 모았어요. 이게 시드머니를 갖다가 나는 뭐 목표로 1,000만 원 돼야겠어. 그리고 500만 원에 돼야겠어. 그리고 어떤 분은 얼마까지는 뭐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10,000원이 생겨도 투자합니다. 10,000원이 생겨도 그냥 해요. 저는 감성적인 얘기 별로 논리적이지 않고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니 왜 1,000만 원 모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아니 10만 원부터 하면 10만 원에도 돈이 붙을 거 아니야. 다른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연습이 되잖아요. 작은 것도 연습을 한 게 쌓였죠. 그러니까 경력은 제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그동안에 20년을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 다 잘 됐겠어요. 큰 거가 잘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잘한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내가 잘한 거 뭐냐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했어요. 뭔데요? 친한 친구 조투브를 예를 들면 조투브나 저나 비슷해요. 똑같이. 아, 그 과거에? 네, 과거에. 네. 조투브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뭐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하고 그리고 조투브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돈을 모았어. 근데 유튜브 하기 전에 돈이 없었어요. 왜냐? 없었어.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박하고. 아, 도박했어요? 아, 호주 도박이 호주에서는 호주에서 도박하고 한국에서는 뭐 토토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저는 뭐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오로지 일하고 그냥 가족들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돈만 벌었어요. 오로지 그것만 했어요. 그거 갖고 투자만 했어요. 그냥 생활비 딱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만 쓰고 그것만 했어요. 그거 말고 하나는 한 거는 뭐 여자친구 만나고 뭐 조금 놀러. 근데 365일 중에서 365일이라고 일하다가 일이 없는 그 순간 어디 잠깐 놀고 뭐 1년에 뭐 하루 이틀 가고 그랬지 돈에 대한 집념이 좀 있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그때는 한 달에 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제가 리밋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몇 년도에? 2005년도 뭐 4년도. 근데 그때 제가 200만 원 이상 벌었다니까요. 200만 원을 버는데 이상 벌었다니까. 왜냐면 그때는 처음에 이제 직원이었는데 나중에 프리랜서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나를 배달을 하면 2만 원씩 줬거든요. 하루에 막 5개씩 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찰을 막 이만큼 막 가지고 있었어. 그것도 주식 막 사고 했다니까요. 아니 냉철님 그러면 요즘 되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술 마시러 간다거나 여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쓴다거나 여행도 많이 가고 사실 하잖아요. 냉철님 왜 그런 쪽을 좀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욜로라든가 지금 행복이 중요하다면서 사실 지금의 소비를 굉장히 부추기는 문화도 있고 그런 거 행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그때 제가 좀 어른스러웠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대화도 안 통했고 친구들하고 아예 뭐 대화 관심사 자체가 다르고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식당 하면서 직원들한테 치이고 손님들한테 치이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대에는 그때 그게 그 생각이 확고했어요. 20대에는 여기서 막 구르면서 일하면서 쿠사리도 먹고 뭐 싫은 소리 듣는 거 20대는 괜찮아요. 근데 40대에서 내가 그거를 한다는 거는 죽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사는 그냥 안 살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한 10년 바짝 하면 20대를 내가 성실하게 살면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튼 짓 안 하고 정말 해야 되는 것만 했어요. 지금 여기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가 있다면 시드머니는 좀 어떻게 모으면 좋겠는지 냉철님이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본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뭐 돈 잘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이런 뭔가를 이런 걸로 알면 훨씬 쉽게 벌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쉽게 땡겨버리죠. 근데 다시 돌아가고 그런 아무 스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재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뭔가 쌓인 게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중에 돈은 많이 받고 건강을 안 해치는 거를 처음에 그걸 몰라서 제가 좀 몸을 많이 상했는데 그런 알바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거기 모인 돈 갖다가 계속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어쨌든 냉철님이 예전엔 흙수저였다라는 거죠. 흙수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손수건 없으면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 어쨌든 뭐 흙수저였고 지금은 이제 슈퍼 개미로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면 예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건 뭐예요? 시간이 가장 크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항상 테크노마트에 가 있던지 어딘가에 가가지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내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내 자원을 거기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지금은 저희 대통령이 불러도 가고 싶어야 가지. 안 가고 싶으면 안 해요. 그게 바뀐 거죠. 시간에 대한 내 자유의지. 그게 1번이고 2번은 사고 싶은 거를 사실 제가 사고 싶은 거는 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사요. 별로 크게 저는 막 이렇게 사치품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해봐야 뭐 취미용품 정도인데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건 맞아. 지금 아마 그 영상 올라온 편집점에서 올려주고 있을 텐데 집안에 아주 자전거 공방을 차리셨더라고요. 그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그거 말고 뭐 다른 취미하면 또 다른 거. 그 자전거 공방 차리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냥 뭐 민망해요.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제일 주요 테마 3가지가 보통 의식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입고 다니는 옷은 좀 바뀌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요? 아니요. 안 바뀌어. 예전에는 아예 안 샀는데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안 샀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조금 더 옷을 샀다.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와도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 채널에 그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서 난 내 채널에서는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찢어진 거 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유니클로 이런 거 몇 벌 더 샀죠. 싼 거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옷은 크게 바뀐 건 아닌 거고 그러면 자, 두 번째 식이죠. 먹는 음식은요? 먹는 거는 좀 잘 먹어요.
예전에 먹는 거는 그때는 네. 그것도 있었고 이제 집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이프가 좀 잘 챙겨줘요. 주고 냉장고나 뭐 이런 거 꽉꽉 좀 채워져 있고 먹는 거는 편안하게 먹는데 여기서 소득이 더 는다고 해서 바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바뀔 게 없어요. 한 2012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뭐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네. 그 전하고는. 왜냐면 그때쯤 한 좀 자리 잡았거든요. 2012년도, 13년도 좀 자리 잡았어요. 그때 이후로는. 의식, 그 다음에 주잖아요. 네. 거주하는 곳이 좀 달라졌어요. 거주하는 것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죠. 네. 고등학교부터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지하였어요. 근데 거기가 비만 오면은 한 여름에는 잠을 못 자요. 왜냐면 불안해서 물이 차니까. 그래서 앞집 아저씨랑 같이 물 푸고 막 그랬고, 아, 그 전 집이 더 최악이었구나. 그 집은 약간 가건물 같은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화장실 막 막혔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냥 소름 돋아. 지하 그런 데 사는데 막 밤에 뭐가 툭툭 뛰어가. 뭔데요? 쥐야 쥐. 가가지고 막 빗자루로 때려 잡아 죽이고 막 그러고 살았대. 바퀴벌레 막 싱크대가 이제 곰팡이가 많이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막 싱크대가 갑자기 어느 와장창에 싱크대가 완전 주저앉았어. 그냥 그 상태로 또 살았어요. 거의 새 살았으니까. 우리 집도 아니고. 싱크대 막 썩어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음 단계가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고등학교 내가 지옥 같아. 나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지옥 같았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돈을 벌고 하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그러다가 월세로 오래된 아파트, 한 30년 된 그 저층 아파트,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상일동에.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됐고, 거기서 살다가 그 강일동으로 그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자격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다가 또 결혼. 임대 아파트가 거기가 깨끗하고 좋았어요. 임대 아파트가 참 좋았어요. 거기 살 때 결혼했어요? 거기 살 때 결혼했어요. 좀 부자가 되고 나서 그때도 거기 살았어요. 그때도 너무 좋아. 왜냐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그 거주 요건에 금융자산은 그때 안 봤었어요. 금융자산은 괜찮았어요. 그때는 집이 무주택이었으니까요. 2014년도에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그 전에 집 살 돈은 이미 풀로 세팅이 됐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를 살까 하다가 2014년도에 마침 타이밍이 진짜 딱 좋아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 살던 그 명의 있잖아요. 그것로도 아파트 당첨도 받고 그 아파트 분양권을 막 샀죠. 그 여러 개를 샀지. 그리고 그때 산 아파트 중에 이제 한 군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투자용보다는 원체 싸고 그냥 쌌어요. 싸서 갔어요. 퀄리티는 100% 마음에 들고 그런데 지금 제한테는 딱 맞아요. 저한테는 되게 저렴한 아파트예요. 싼 데 살고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업그레이드 됐죠. 지금 뭐 부족한 거 없고 다음에 애들이 좀 더 크면 한 번 또 이상을 하긴 해야 돼요. 그건 이제 학교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예전에 그 20대 초반에 그렇게 흑수저 시절에 만났던 사람과 지금에 만나는 사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우리 김 작가님을 만났죠. 주식하면서 사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완전 좀 바뀌었어요. 주식하면서. 주식쟁이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주식쟁이인데 실력이 있는데 돈은 없다? 불가능해요. 실력이 있으면 좋다. 돈이 있어요. 좀 부자들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전부 주식쟁이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 부자인데 그치, 주식을 부자 된 사람들이니까. 다 부자, 엄청 부자야. 뭐 현금 동원령 엄청나요. 근데 되게 특정군이에요. 특정군. 여의도에 그런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나랑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안 나타나, 안 보여요. 그래서 살아남고 돈을 번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고 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업체 담당자들 많이 보게 되고, IR 담당자들 많이 만나게 되고, 뭐 기관이라든지 뭐 증권사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또 확 바뀌었죠. 이제 다른 유튜버들 많이 만나게 되고,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되는 또 다른 사람들 만나요. 근데 확실히 그레이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레이드 올라가고 있다면 어쨌든 예전에는 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좀 더 많았을 거고 지금은 이제 부자에 가까운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가난과 부자의 이 만났던 분들의 극명한 차이 한 가지는 좀 뭔 것 같으세요?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고력이 좀 떨어져요. 뻔히 저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 막 나오면 똑똑한 사람들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 알죠. 그걸 알아요. 네. 그걸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막 현혹당하고 해가지고 잘 털려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좀 떨어지더라고. 냉철님이 사고방식이 좀 어떻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20살 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지금보다 20년이 어린 때잖아요. 그때의 냉철님과 지금의 냉철 사고방식이 가장 크게 바뀐 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좀 그때랑 지금이랑 경험이 부족했지. 완전 어렸을 때 한번 그 자아가 좀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20대 초반에 딱 형성 딱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딱 끝나는 거기서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때 그 기질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들었고 상대방들의 말문을 좀 막히게끔 막 하는 그런 뭐 그 상대방의 빈틈이 있으면 논리적인 빈틈이 있으면 맞아. 좀 그랬어요. 옛날 어렸을 때도 좀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 굉장히 늘 편한데 가끔씩 뜨끔뜨끔해. 자꾸 뭔가 들어와 나한테. 자꾸 내 빈틈을 찾아서 난 같이 대하기 편한데 자꾸 내가 적도 아닌데. 아니 난 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이런 건데 그런 게 어렸을 때도 좀 그랬어요. 좀 타고난 그런 이거 맞는 얘기를 맞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네. 냉철님이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든 뭐라든. 냉철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 좀 바뀐 것 같으세요? 유튜브하고는 많이 좀 바뀌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유튜브 예전에 흑수저 시절에는 막 그렇게 또 좋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시선이. 있었죠.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뀐 게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그럴 때는 제가 뭘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딱 그 다음 단계를 하면은 그 뒤는 이제 물어봐요. 야, 그거 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물어봐요. 친인척들도 그렇고 아, 쟤는 난 사람이 원래 볼 때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쟤는 당연히 좀 집안도 그렇고 좀 그런 애 아니야 했다가 그 뒤는 쟤는 당연히 똑똑하고 쟤는 똑똑하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뀌어요. 그냥 인정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니까. 네, 계속 보여줬으니까. 저는 한결같이 뭐 근데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한결같이 제가 해야 되는 걸 해요. 부와 행복의 그 상관관계에 대한 척도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 연구하는 실제 자료들도 많거든요. 보통 그게 어떻게 되냐면 행복도가 통상 400만 원, 이게 옛날 자료예요. 그래서 하여튼 400에서 800만 원 사이에까지 벌 때까지는 행복도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상 돈을 벌 때는 이제 계속 올라가진 않는 거죠. 좀 궁금한 게 냉철님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돈 때문에 계속 더 행복해지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인한 행복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 그 위에는 다른 것들로 좀 행복해지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난 공감 못한다.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세상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돈만 보면 그건 맞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 사실 제가 투자하는 종목 막 오르는데 아까 가서 봤는데 막 오르네? 5% 오르네? 눈 하나 깜짝 전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우리끼리 막 슈리 던지고 막 그랬어. 내가 막 근데 그 지금 심정을 이해해요. 아직 카카오 올랐어요. 그랬다고. 그거는 사라지는데 약간 쿠션 먹는 쿠션으로 오는 그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자세히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만나는 사람들 그룹이 조금 바뀌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또 되게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얻는 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때문인 건 아닌데 처음에는 단순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돈으로 인한 쿠션 먹고 들어오는 행복들이 있어요. 그게 돈으로 인한 거는 이 그래프가 맞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 달라 이런 것들이 쿠션으로 되게 돌아온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음식은 뭐 그건 단순히 돈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인간관계에서의 추가적인 뭐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심적 안정도 공감 가요. 예를 들면 100억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1조가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사실 다르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 흑수 시절에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가장 힘든 거는 가족 간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어요. 돈이 아니고요? 돈이 없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 그 행복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간은 좁죠.
네. 형제들이나 뭐 사람들은 많죠. 자원은 부족하죠. 그럼 갈등이 생겨요. 그런 게.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이제 해결책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따라줄 때 그 답답함, 산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절벽으로 막 뛰어서 거기가 짧긴 짧어. 근데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안 듣는 거에 대한 그런 그때 안타까움. 그래서 글로 갈 때 안타까움.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할 때 또 갈등. 가다가 떨어졌을 때 그걸 보면서 또 고통. 떨어졌는데 그걸 또 등에 짊어지고 다시 또 오솔길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그 고통.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다리가 멀쩡해지면 다시 또 그 절벽으로 올라가려고 또 가는 거를 또 못 가게 하는 갈등. 참 비유가 너무 완벽하다. 가족은 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버렸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면 이제 버릴 거야 이제. 근데 어려서 제가 이제 저거 했는데 나이 들고서는 이제는 뭐 다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이제 엄마는 괜찮아 책인데요. 여기에 제가 적은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단테의 신곡 지옥편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문을 지나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을 찾지 못한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 지옥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흙수저일 때 가장 힘든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힘든 건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내일이 햇볕이 뜬다면. 근데 지금 흙수저이거나 아니면 좀 가난으로 해서 힘드신 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랭철님은 그 20살 때 흙수저 시절에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네. 아니 100%는 없잖아요. 99%? 왜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비호감일 텐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왜 내가? 이거는 아니 왜 나는 그 운도 없고 왜 이런 상황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왜 내가였어요. 근데 다른 생각은 내가 아니면 누가 부자가 돼? 이런 거. 네. 그 근거는 뭔데? 그 근거는 뭐를 해도 있잖아요. 그냥 뭔가 새로운 거 뭐를 해도 운동을 하던 뭐 공부를 하던 뭐를 해도 그냥 중상은 해요. 아예 새로운 거 갖다가 딱 집어 던져줘도 그냥 해요. 유튜브 같은 것도 그냥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저건데 집어 던져주면 그냥 책 하나 보면 뭐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저는 되게 그런 게 편했어요. 금방 해요. 제가 엄청나게 게을른데 게을르기 때문에 좀 요령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 목표가 이거다. 그걸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 전략이 이렇게 타다닥 들어와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교수님들이든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 맹점이 막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전략과 하는 행동에 빈틈들이 너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데 그냥 보면 저런 사람도 강남에 아파트 있고 저런 사람들도 저러고 사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부자가 되냐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타이슨 아저씨 망했는데도 요새 또 잘 나가잖아요. 그쵸. 뭐라도 해도 저 자신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재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랭철님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 사고방식, 합리적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훈련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 좀 좋아해요. 어디서 논리구조가 빠졌는지 하고 저도 가끔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럼 좀 인정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영상 중에 지운 거 없어요. 과거 그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다 맞겠어요? 분명히 이게 틀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틀린 건지 애초에 예상을 했던 사고방식의 그 논리 구조가 틀렸는지에 대한 거를 봐요. 근데 구조가 안 틀렸으면 고수를 하죠.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틀린 거고 돌봐면서 왜냐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그 알고리즘만 보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만 보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이 잘못돼 있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설픈 그런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어느 정도는 뭐 애들도 키우고 다 부모가 되고 다 어느 정도는 뭐 중산층 이상을 살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좀 내가 나면 그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어리고
바닥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창들이랑 좀 이제 슬슬 좀 벌어질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면 그 친구들 같이 이제 어디 목적지까지 가면은 자전거 타고 가는 친구도 있고 오토바이 갖고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갈 거예요. 왜냐면 금수저들도 있고 이제 지원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화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만 가면 모르겠는데 뒤에 타이어 메고 리어카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갔더니 어느 순간 그 오토바이 친구들보다도 좀 빨리 달리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보다 한참 어린데 뭐 저랑 비교도 안 되는 뭐 자산을 아예 무에서 만든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데 그냥 평범한 중산층 중에서는 조금 낫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재능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네. 시드 머니를 모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게 난감할 때가 많은 게 그 사람 누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튜브다. 조튜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유튜브가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됐지만 네. 벼락 스타가 됐지만 사실은 뭐 자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크게 뭐 기술을 배워놓았다든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조언이 이렇게 되죠. 너는 요렇게 해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나는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이게 10만 이걸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한테 야 너도 주식 할 수 있어 뭐 이런 야 나도 이게 맞을 수가 없어. 사람들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식 샀는데 떨어지면은 아무 안 되고 막 몸이 굳어버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토막 그런 사람한테 야 너도 주식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질문이 저는 그래서 항상 좁혀서 얘기해요. 김 작가님한테 조언이라면은 저한테 조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30대 후반에 남성이죠.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작가님 뭐 투자도 잘하시고 본업도 잘하시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네. 여자만 잘 만나면 끝났고. 네. 아 그렇죠.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네네. 네. 마지막 누굴 만나서 끝내야 될지. 굉장히 그것만 고민입니다. 잘 딱 하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아픔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저런 아픔이 사실 그 선택하고 다 연계돼서 나중에 청구서를 다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잘하면 앞으로 평생 행복할 거고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은 그게 나는 리스크로 보이고 그거 말고는 리스크 0이죠. 조투한테 그럼 정확하게 뭐라 해줍니까? 구조화를 시켜라. 자산 구조화를. 어떡해요? 버는 인컴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현금이나 이런 걸로 쌓아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오래 살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도 달라질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써야 되는 돈하고 이게 미스매칭이 나서 난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90살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 나가던 조튜브였는데 나중에는 90살에 박스를 주실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 구조는 뭐냐면 부동산과 주식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자기 근로소득으로 벌고 있는 거를 네, 부동산과 주식에. 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받지 마라. 그거에 대한 그 변동성에는. 그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아예 지식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1월부터 했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계좌가 폭삭 망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수익이 좀 저는 흡족하게 잘 났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조투브의 1월 자산과 지금 네. 현재 5월 중순의 자산은 네.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요?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 이상 정도는 오른 것 같다. 네, 네. 이게 정말 짧은 시간인데 사실 20%랑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엔 괜찮았죠. 그리고 또 그 20%에 또 붙겠죠. 또 붙고 하겠죠. 그게 결국 복리로 이어져. 복리로 하면 지금 시작한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마이너스 20이든 플러스 20이든 아무 의미 없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네. 그게 이제 엄청난 그 스노우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냥 이거하고 막 집채만한 걸로 차이가 벌어지죠.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39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냉철님 말씀하신 합리적, 논리적 사고방식과 이어지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저 선택은 아닌데 네. 그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답답해요. 그래서 맞죠. 이제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 사이에는 조언을 해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이 바뀌지가 않더라고. 네, 안 바뀌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게 되던데 네. 어쨌든 또 선택이 뭐 항상 옳고 그러면 아닌 거 아니지만 네. 옳고 그러면 아닌 선택도 있잖아요. 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자, 우리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인간의 이 본성이라든지 인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옛날 원시 시대랑 같아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게 더 훨씬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시인들은 내일 이제 잡혀 먹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살아봤자 20대, 30대 되기 전에 20대에 다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원시인들은 수명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근시안적으로 보게 돼요. 근시안적인 사고가 거의 핵심이더라고요. 멀리 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 그런 행복들을 포기하고 노는 걸 포기하고 30대, 40대를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보상을 지금 받는 거고 그걸 안 한 친구도 근시안적으로 한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행복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또 청구서를 나중에 자기가 받아보겠죠. 바꿀 필요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그쪽에서 좀 깔아줘야 돼요. 잘못된 선택으로. 주식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번에 바닥에서 1400에서 판 사람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 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렇죠. 산 거는 옳은 선택이에요. 근데 다 살라고만 했어봐요. 그럼 1,400 안 오겠죠? 1,500도 안 오겠죠? 1,600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선택.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경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오히려 소수예요. 맞아.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깔아줘야 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쓴 사람들이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아닌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옳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복합적인 게 운영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거를 좀 더 단순화한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깔아주는 게 이제 자산시장에서나 우리가 인생에서는 돋보이는 거죠. 김 작가가 돋보이는 거는 그걸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돋보이는 거지 다 김 작가님 같이 다 유튜브 해가지고 다 하는데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 작가는 더 이상 김 작가가 아닌 게 돼버리겠죠. 네. 그게 뭐 세상 원리 아닐까요? 냉철님과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일밖에 못 본다라는 게 어쨌든 인간도 욕망을 가진 동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니면 더 빠르게는 오늘 것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먼 미래의 행복은 나와 좀 멀 수 있다. 총량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행복은 그 100세까지 사는 거에 총량의 정점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 만약에 행복이 좀 몰려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선택을 하죠. 근데 저는 100년까지 산다고 보고 100살까지 산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60년 남았죠. 앞으로 60년 동안 그 행복의 총량의 그 정점에 되게끔 전략을 짜죠. 네, 드디어 오늘 네. 김작가TV 첫 고정 패널 1호 네. 냉철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